11. 화가 미하일로프는 작업실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손님들을 훑어보고는 상상 속에서 브론스키의 얼굴 표정에 특히 그의 광대뼈의 표시를 해두었다. 그 예술적 감각이 소재를 수집하며 끊임없이 일하는 동안에도, 그가 자기 작품에 대한 비평의 순간이 다가옴에 따라 더욱 흥분을 느끼는 동안에도 그는 눈에 띄지 않는 특징을 통해 이 세 사람에 대한 개념을 빠르고 정확하게 구성하고 있었다. 저 남자, 콜레니 세프를 말합니다. 저 남자는 이 지방에 사는 러시아인이었다. 미하일로프는 그의 성도, 어디에서 그를 만나 그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언젠가 본 얼굴을 모두 기억하는 습관에 따라 그 얼굴을 기억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얼굴이 자신의 상상 가운데 중요한 인물인 척하는 빈약한 표정이라는 거대한 부분에 밀쳐둔 얼굴들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했다. 수많은 머리카락과 매우 넓은 이마가 그 인물에게 외형적 특색을 부여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좁은 콧날에 쏠린 어린애 같은 하찮고 불안한 표정만이 있을 뿐이었다. 미하일로프가 상상하기에 브론스키와 카레니나는 신분이 높고 부유한 러시아인으로, 그런 부유한 러시아인들이 다들 그렇듯 예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애호가인 척, 전문가인 척 하는 사람들임에 틀림없었다. 이미 옛날 것들을 다 둘러보고 이제 독일 허풍쟁이들이나 라파엘 전파라는 말은 1848년 런던에서 결성된 젊은 예술가 그룹이라고 하네요. 르네상스 말기의 문학과 회화의 전통에 반대하고 라파엘로 이전의 이탈리아의 거장들, 특히 지오토와 보티첼리를 추앙하며 소박하고 참신한 화풍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라파엘 전파의 멍청한 영국인들 같은 신인들의 작업실을 둘러보는 중이겠지. 나에게 온 것도 그저 평론을 채우기 위해서일 거야. 그는 생각했다. 그는 단순히 예술은 타락했고 새로운 것을 둘러볼수록 위대한 옛 거장들이 얼마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들인지 더 잘 알게 될 뿐이라고 말할 권리를 얻고자 현대 화가들의 작업실을 둘러보는 딜레탕트들. 이 말은 예술이나 학문을 도락으로 즐기는 아마추어 애호가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합니다. 딜레탕트들. 괄호 속에 설명이 또 있습니다. 그들이 똑똑할수록 상황은 더욱더 나빠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딜레탕트들의 태도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예상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서 그가 그림의 덮개를 벗기기를 기다리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마네킹과 반신상을 바라보고 자유롭게 거니는 그들의 무심한 태도에서 그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자신의 습작을 뒤적이고 커튼을 올리고 덮개를 벗기는 동안 그는 강렬한 흥분을 느꼈다. 그리고 그의 사고 속에서 신분이 높고 부유한 러시아인들이란 짐승과 바보임에 틀림없었는데도 브론스키가, 특히 안나가 그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흥분은 더욱 강렬해졌다. 자, 어떻습니까? 그는 경박한 걸음으로 옆으로 물러나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것은 빌라도의 훈계입니다. 마테오 복음서 27장이지요. 그는 자신의 입술이 흥분으로 떨리기 시작한 것을 느끼며 말했다. 그는 물러나 그들 뒤에 섰다. 방문객들이 말없이 그림을 바라보는 그 몇 초 동안 미하일로프도 그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것도 무관심한 제3자의 눈으로. 그 몇 초 동안 그는 공정한 최고의 비판이 그들에게서, 그가 몇 분 전만 해도 경멸에 맞지 않던 바로 이 방문객들에게서 나올 거라고 지레 믿었다. 그는 그 그림을 그리던 3년 동안 그것에 대해 생각한 것들을 완전히 잊었다. 그는 자신에게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던 그 그림의 모든 가치를 잊었다. 그는 그들처럼 무심한 타인의 시선으로 새롭게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 속에서 훌륭한 점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전경에서 빌라도의 성난 얼굴과 그리스도의 평화로운 얼굴을 배경에서 빌라도의 종들의 모습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시하는 요한의 얼굴을 보았다. 그토록 무수한 탐구, 그토록 무수한 실패와 수정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간직한 채로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난 인물들, 그에게 그토록 많은 고통과 기쁨을 준 각각의 인물들,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 몇 번이고 재배치한 그 인물들, 그가 그토록 힘들게 성취한 색채와 명암의 음영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수천 번이나 되풀이된 진부한 것으로 보였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얼굴이 그 그림의 중심이자 그가 그것을 발견한 순간 그토록 환희를 불러일으켰던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들의 눈으로 그림을 바라보자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의 눈에는 티치아노, 라파엘, 루벤스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병사들과 빌라도의 훌륭한 모사, 괄호석에 설명했습니다. 그다지 훌륭하지도 않았다. 그는 지금 무수한 결점들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빌라도의 훌륭한 모사가 보였다. 모든 것이 진부하고 허술하고 구태의연하고 심지어 서투르게 그려져 있었다. 즉 유치찬란하고 힘이 약했다. 그들이 화가 앞에서 거짓으로 정중한 말들을 늘어놓다가 자기들끼리 남았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조롱한다 해도 그는 그들을 탓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에게 이 침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침묵은 기껏해야 1, 2분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침묵을 깨뜨리고 자신이 흥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는 자신을 억누르며 콜레니 셰프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을 만나는 기쁨을 누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들의 얼굴 표정에 나타난 특징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불안한 눈빛으로 안나와 브론스키를 번갈아 바라보며 그에게 말했다. 물론입니다. 로시의 집에서 만났지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탈리아 아가씨. 그러니까 새로운 라시엘이 낭독을 하던, 이 말은 마드모아젤 라시엘로 알려진 스위스 태생의 여배우 엘리자 펠릭스라고 하네요. 이 사람은 19세기 연극에서 프랑스 고전 비극의 부흥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인물이네요. 새로운 라시엘이 낭독을 하던 그 파티 말입니다. 콜레니 셰프는 조금의 미련도 없이 그림에서 눈을 떼고 화가를 돌아보며 거리낌 없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미하일로프가 그림에 대한 비평을 기다리고 있음을 눈치채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그림은 내가 지난번에 본 이후로 상당히 발전했군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빌라도의 모습은 굉장한 감동을 줍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선하고 훌륭한 사내이긴 하나 영혼 깊숙한 곳까지 관료적인 인물이었다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표정이 풍부한 미하일로프의 얼굴 전체가 갑자기 환하게 빛났다. 그리고 눈동자가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으나 흥분으로 말을 꺼낼 수 없어 기침을 하는 척했다. 그가 예술을 이해하는 콜레니 셰프의 능력을 아무리 낮게 평가했다 해도 관료 빌라도의 표정이 적절한가에 대한 그의 공정한 견해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해도, 또 정작 중요한 것들은 제쳐놓고 그런 하찮은 소견부터 먼저 늘어놓는 것이 아무리 모욕적이라 해도 미하일로프는 이 비평에 미칠 듯이 기뻐했다. 그 자신도 빌라도의 형상에 대해서는 콜레니 셰프와 똑같이 생각했다. 미하일로프도 그 의견이 전적으로 옳은 수백만 가지 의견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잘 알지만 그렇다고 콜레니 셰프가 내놓은 의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었다. 그는 그 의견 때문에 콜레니 셰프를 좋아하게 되었고 갑자기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 황홀경에 빠졌다. 그 순간 그의 그림 전체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살아있는 모든 것의 온갖 복잡성을 띠고서 그의 앞에 되살아났다. 미하일로프는 다시금 자기도 빌라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려 했다. 그러나 입술이 제멋대로 떨리는 바람에 그는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브론스키와 안나도 조용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화가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미술 전람회에서 흔히 그러듯 예술을 이야기할 때 내뱉기 쉬운 어리석은 말들을 큰 소리로 떠들지 않기 위해서였다. 미하일로프가 보기에는 그 그림이 그들에게도 어떤 인상을 불러일으킨 것 같았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리스도의 표정이 너무나 놀라워요. 안나가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 가운데 그 표정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그림의 중심이므로 그것을 칭찬하면 화가가 좋아하리라는 것을 감지했다. 그리스도가 빌라도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 역시 그의 그림과 그리스도의 형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정확한 의견 가운데 하나였다. 그녀는 그리스도가 빌라도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도의 표정에는 연민의 표정이 있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사랑의 표정이, 천상의 행복과 죽음에 대한 준비의 표정이, 말의 공허함에 대한 자극의 표정이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빌라도에게는 관료의 표정이, 그리스도에게는 연민의 표정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는 육력적 삶의 구현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삶의 구현이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것과 그 밖에 다른 많은 것들이 미하일로프의 생각 속에 번쩍 떠올랐다. 그러자 다시 그의 얼굴이 기쁨으로 환하게 빛났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뿐 아니라 이 형상이 만들어진 방식은 또 어떻습니까? 그 주위를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죠? 콜린 셰프는 이러한 언급으로 자신이 그 형상의 내용과 사상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며 이렇게 말했다. 놀라운 솜씨야. 브론스키가 말했다. 배경에 있는 이 형상은 너무나 뛰어나군. 이런 게 바로 기교이지. 그는 콜레니 셰프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콜레니 셰프를 향해 이렇게 말하며 그들이 주고받은 대화, 즉 브론스키 자신이 이러한 기교를 단념했다고 한 말을 넌지시 비추었다. 네, 그래요. 대단해요. 콜레니 셰프와 안나가 맞장구를 쳤다. 미하일로프는 흥분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기교에 대한 언급은 그의 심장을 핥히었다. 그래서 그는 브론스키를 성난 눈빛으로 바라보다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기교라는 말을 종종 들었으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다. 이제 그는 이 말이 내용과 전혀 무관한 것을 스케치하고 그리는 기계적 능력이란 뜻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금의 칭찬처럼 사람들이 기교를 내적인 가치와 상반된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종종 눈치채곤 했다. 마치 나쁜 것을 훌륭하게 그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듯 그는 덮개를 벗길 때 작품 자체를 손상시키지 않으려면 그리고 덮개를 완전히 벗기려면 많은 주의와 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림을 그리는 어떤 기술도 어떤 기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가 본 것이 작은 어린아이나 하녀에게도 똑같이 보인다면 그들도 자신이 본 것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소재의 경계선이 먼저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가장 노련하고 솜씨 있는 전문 화가도 기계적 능력만으로는 아무것도 그릴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기교에 대해 굳이 말한다면 그는 자신이 그것으로는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그리고 있거나 이미 그린 작품들 속에서 덮개를 벗길 때의 부주의에서 생긴 작품 전체를 훼손하지 않고서는 이제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는 그의 눈에 거슬리는 결점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모든 형상과 얼굴에서 그는 충분히 벗겨내지 못한 덮개의 흔적들, 그림을 망치고 있는 그 흔적들을 여전히 보았다. 한 가지 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괜찮다면 콜레니 셰프가 말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미하일로프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것은 당신이 그린 그리스도가 인신이지 신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난 그것이 당신이 의도한 바라는 것을 압니다. 내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그릴 수는 없었습니다. 미하일로프는 우울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경우 내 생각을 말해도 괜찮다면 당신의 그림은 너무나 훌륭해서 내 의견 때문에 훼손을 입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다르겠죠. 모티브 자체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바노프를 예로 들어봅시다. 나는 이바노프가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인물의 차원으로 끌어내릴 바에 아직 아무도 다룬 적 없는 다른 참신한 테마를 선택하는 편이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술에 주어진 가장 큰 테마라면요? 찾아보면 다른 테마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술이 논쟁과 심의를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바노프의 그림 앞에 서면 신자든 무신론자든 이런 의문을 품게 되지요. 이것은 신일까 신이 아닐까? 그리고 그러한 질문은 인상의 통일성을 깨뜨립니다. 왜죠? 내가 생각하기에 미하일로프가 말했다. 교육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논쟁이 아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콜레니 셰프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예술에 필요한 인상의 통일성에 관하여 자신의 처음 생각을 고집하며 미하일로프를 논파했다. 미하일로프는 흥분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변호할 만한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12. 안나와 브론스키는 이미 오래전부터 친구의 번드르르한 답변을 유감스러워하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브론스키는 주인을 기다리다 못해 그보다 작은 다른 그림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정말로 아름답군. 놀라워. 이렇게 아름답다니. 두 사람은 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엇이 그토록 저들의 마음에 들었을까? 미하일로프는 생각했다.
그는 3년 전에 그린 그 그림을 잊고 있었다. 그는 그 그림이 밤낮으로 집요하게 자신을 사로잡던 몇 달 동안 그 그림을 그림에 맛본 고통과 희열을 모두 잊었다. 이미 끝낸 그림을 늘 잊어버리듯 그 그림도 그렇게 잊었다. 그는 그 그림을 보기도 싫었지만 단지 그 그림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영국인을 기다리느라 그것을 꺼내 놓았을 뿐이었다. 이것은 그냥 오래된 습작일 뿐입니다. 그가 말했다. 정말 훌륭합니다. 콜레니 셰프도 그 그림의 아름다움에 진심으로 빠져드는 기색을 보였다. 버드나무 그늘 아래 두 소년이 낚시질을 하고 있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소년은 이제 막 낚싯줄을 던지고 온 정신을 집중한 채 덤불 뒤에서 열심히 찌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더 어린 소년은 풀밭에서 헝클어진 금발머리를 팔에 괴고 누워 생각에 잠기듯한 푸른 눈으로 수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그림에 대한 찬탄은 미하일로프의 마음속에 예전의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는 이런 찬사가 기쁘긴 했지만 과거에 대한 이런 무익한 감정을 두려워했고 좋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방문객들의 관심을 세 번째 그림으로 돌리고자 했다. 그러나 브론스키는 그 그림을 팔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방문객들 때문에 흥분한 지금의 미하일로프로서는 돈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몹시 불쾌하기만 했다. 그 그림은 팔려고 내놓은 겁니다. 그는 우울한 표정으로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방문객들이 돌아가자 미하일로프는 빌라도와 그리스도의 그림 앞에 앉아 방문객들이 한 이야기와 그들이 입 밖에 내지는 않았어도 넌지시 암시한 내용들을 뚜렷한 정신으로 되씹어 보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그가 마음속으로 그들의 시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에게 그토록 중요해 보이던 것이 갑자기 모든 가치를 잃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완전히 예술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그림의 완벽함과 중요성을 확신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것은 다른 모든 흥미를 뿌리치는 긴장감을 위해 그에게 필요한 것이었고 오직 그러한 상태에서만 그는 작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근법으로 그려진 그리스도의 한쪽 다리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팔레트를 쥐고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한쪽 다리를 고쳐 그리면서 배경에 있는 요한의 형상을 계속 눈여겨보았다. 방문객들은 그것에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완벽의 극치였다. 한쪽 발을 끝낸 그는 그 형상에 달려들려고 했지만 그러기에는 자신이 너무 흥분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감수성이 지나치게 풍부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볼 때나 정신이 냉정할 때나 똑같이 작업을 할 수 없었다. 작업이 가능한 때는 오직 냉정해서 영감으로 넘어가는 2단계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너무 흥분한 상태였다. 그는 그림을 덮으려 하다가 문득 제자리에 멈춰서서 한 손으로 덮개를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오랫동안 요한의 형상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떨어지게 되어 슬프다는 듯 덮개를 내리고 피곤하지만 행복한 기분에 젖어 새방으로 갔다. 브론스키와 안나와 콜레니 셰프는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유난히 활기차고 명랑했다. 그들은 미하일로프와 그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이성과 감성에 의존하지 않는 선천적이고 그 육체적인 능력으로 사용한 그들이 화가가 체험하는 모든 것을 지칭하고자 하는 재능이란 단어는 그들의 대화에서 유난히 자주 등장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도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단어가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하일로프에게 재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 러시아 화가들의 공통된 불행인 교육의 부족 때문에 그의 재능이 발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년들을 그린 그림은 그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래서 그들은 때때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곤 했다. 정말로 아름다웠어. 그는 그것을 너무나 훌륭하게 해냈어. 게다가 얼마나 단순하느냐 말이야. 그는 그 그림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고 있어. 그래, 놓쳐서는 안 돼. 꼭 사야겠어. 브론스키는 말했다. 13. 미하일로프는 브론스키에게 그림을 팔고 안나의 초상을 그리기로 했다. 그는 정해진 날에 찾아와 작업을 시작했다. 5번째 작업부터 그 초상화는 실물과 닮았다는 점 때문만이 아니라 특별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사람들, 특히 브론스키를 놀라게 했다. 미하일로프가 어떻게 그녀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었는지 신기했다. 그녀의 가장 사랑스러운 그 정신적인 표정을 찾아내려면 그녀를 잘 알고 나만큼 그녀를 사랑해야만 해. 브론스키는 자신도
이 초상화를 통해 그녀의 가장 사랑스러운 그 정신적인 표정을 이해했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 표정이 실물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그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그 표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여겨졌다. 난 아주 오랫동안 고심했는데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 브론스키는 자기가 안나를 그린 초상화에 대해 말했다. 그런데 그는 보자마자 그려냈거든. 그게 바로 기교라는 거지. 자네도 그렇게 되겠지. 콜레니 셰프는 그를 위로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브론스키에게는 재능도 있었고 무엇보다 예술에 고상한 시각을 부여하는 교양이 있었다. 브론스키의 재능에 대한 콜레니 셰프의 확신은 그가 자신의 논문과 사상에 대해 브론스키의 공감과 찬사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 때문에도 유지되었다. 그리고 그는 칭찬과 협력이 상호적이어야 한다고 느꼈다. 남의 집, 특히 브론스키의 팔라초에서 미하일로프는 자신의 작업실에 있을 때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두렵기라도 한 듯 적대적으로 느껴질 만큼 공손했다. 그는 브론스키를 전하라고 불렀다. 그리고 안나와 브론스키가 아무리 청해도 결코 남아서 식사하는 법이 없었고 초상화를 그릴 때가 아니면 오지도 않았다. 안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다정하게 그를 대했고 자신의 초상화에 대해서도 고마워했다. 브론스키가 그를 대하는 태도는 정중함 이상이었다. 그는 분명 자신의 그림에 대한 이 화가의 견해에 흥미를 느꼈다. 콜레니 셰프는 미하일로프에게 예술의 참된 개념을 주입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미하일로프는 여전히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냉담했다. 안나는 그의 시선을 통해 그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는 그녀와의 대화를 피했다. 그는 브론스키가 그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완강하게 침묵했고 사람들이 그에게 브론스키의 그림을 보였을 때도 완강하게 침묵했다. 그리고 그는 분명 콜레니 셰프의 이야기를 거북스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그에게 반박하지 않았다. 대체로 사람들은 미하일로프를 더 잘 알게 되자 그의 서먹서먹하고 기분 나쁜 태도, 마치 저기를 품은 듯한 태도 때문에 그를 몹시 싫어하게 되었다. 그래서 초상화 작업이 끝나 그들의 손에 훌륭한 초상화가 남고 그의 발길이 끊어지자 그들은 기뻐했다. 모두가 품고 있던 생각, 즉 미하일로프가 단순히 브론스키를 질투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입 밖에 낸 사람은 콜레니 셰프였다. 가령 그가 재능을 갖고 있어서 질투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하지만 궁정을 드나드는 데다 부유하고 게다가 백작인 사람이, 괄호 속의 설명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정오하잖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작인 사람이 특별한 노력도 없이 비록 자기보다 뛰어나지는 않다 해도 말입니다. 평생 자신이 몸바쳐온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게 그로서는 분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그에게 결여된 교양의 문제입니다. 브론스키는 미하일로프를 감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기에 다른 천한 세계의 사람들이란 질투를 하기 마련이었기 때문이다. 안나의 초상화, 브론스키와 미하일로프가 실물을 보고 그린 똑같은 그림은 브론스키에게 분명 자신과 미하일로프의 차이를 보여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미하일로프가 안나의 초상화를 끝내자 자기가 그리던 안나의 초상화는 이제 필요 없다고 결정하고 그 그림에서 손을 뗐다. 하지만 그는 중세 생활을 소재로 계속 그림을 그렸다. 그 자신도 콜레니 셰프도 특히 안나도 그의 그림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의 그림이 미하일로프의 그림보다 훨씬 더 명화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한편 미하일로프는 안나의 초상화에 몹시 끌렸음에도 작업이 끝나 더 이상 예술에 대한 콜레니 셰프의 해석을 들을 필요도 없고 브론스키의 그림에 대해서도 잊을 수 있게 돼서 그들보다 훨씬 더 기뻐했다. 그는 브론스키가 그림을 가지고 노는 것을 말릴 수 없다는 걸 잘 알았다. 브론스키를 비롯한 모든 딜레탕트들에게 그들을 내키는 대로 그림을 그릴 충분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불쾌했다. 커다란 밀랍 인형을 만들고 그것에 키스하는 남자를 말릴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남자가 인형을 가지고 와서 사랑에 빠진 남자 앞에 앉아 마치 사랑에 빠진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애모하듯 자기 인형을 애모하기 시작하면 사랑에 빠진 남자는 불쾌할 것이다. 미하일로프는 브론스키의 그림을 보고 그와 똑같은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그것이 우습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다. 회화와 중세 시대에 대한 브론스키의 열정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회화에 대해 어느 정도 취미를 갖고는 있었지만 자신이 그림을 완성시킬 만큼은 아니었다. 그림은 중단되었다. 그는 만약 자신이 이 그림을 계속 그린다면 처음엔 그의 알아차리지 못한 그림의 단점이 놀랄 만큼 두드러지게 되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말할 게 없다고 느끼면서도 생각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는 말로, 자신은 지금 생각을 성숙시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기만하는 콜레니 셰프처럼 그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콜레니 셰프는 그 일로 격분하고 고통스러워했지만 브론스키는 자신을 속일 수도 괴롭힐 수도 특히 격분할 수도 없었다. 그는 그 특유의 단호한 성격으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자신을 정당화시키지도 않은 채 그림 그리는 것을 그만두었다. 하지만 이런 소일거리가 없어지자 이탈리아 소도시에서의 생활은 그에게도 그의 환멸에 놀란 안나에게도 너무나 지루하게 느껴졌다. 팔라초가 갑자기 눈에 띄게 낡고 더러워 보이기 시작하고 커튼의 얼룩이며 마룻바닥에 갈라진 틈새며 코니스는 서양식 건축물의 벽면에 수평의 띠 모양으로 돌출된 부분, 주녀 아래나 주녀와 벽면이 이어지는 이음새에 돌출 장식을 둘러 외관을 꾸미고 빗물로부터 벽면을 보호했다. 그 코니스 건축용어입니다. 코니스의 부서진 치장 벽토가 너무나 불쾌할 정도로 뚜렷이 보이고 늘 똑같은 콜레니 셰프며 이탈리아인 교수며 독일인 여행가가 견딜 수 없이 따분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생활에 변화를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러시아의 시골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베테르부르크에서 브론스키는 형과 재산을 분배할 작정이었고 안나는 아들을 만나볼 생각이었다. 그리고 여름은 브론스키가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광대한 영지에서 보낼 계획이었다. 14. 레빈이 결혼한 지도 석 달이 지났다. 그는 행복했지만 그 행복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그는 걸음걸음마다 예전의 공상에 대한 환멸과 예기치 못한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다. 레빈은 행복했다. 그러나 일단 가정생활에 발을 들여놓자 그는 걸음걸음마다 그 행복이 그가 상상하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걸음걸음마다 그는 호수 위를 행복하게 떠다니는 보트를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이 그 보트에 몸소 앉았을 때 느껴 섬찟한 것을 경험했다. 그는 흔들리지 않고 반듯하게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시도 잊지 말고 발 아래에 물이 있다는 점, 노를 저어야 한다는 점, 익숙하지 않은 손으로 하면 아프다는 점, 보고만 있을 때는 쉬울 것 같지만 그것을 직접 해보면 무척 즐겁기는 해도 굉장히 힘들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어야 했던 것이다. 독신일 땐 남들의 결혼생활, 그들의 자질구레한 걱정과 다툼과 질투를 보며 그저 속으로 그들을 업신여기듯 비웃기만 했다. 그의 확신에 따르면 장차 그의 결혼생활에는 그와 비슷한 문제가 결코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적인 형식까지도 모든 면에서 남들의 생활과 완전히 달라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와 아내의 생활은 별다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가 예전에 그토록 경멸에 맞지 않던 하지만 이제는 그의 의지에 반하여 대단히 확고한 중요성을 띠게 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소한 것들로 꽉 차 있었다. 레빈도 그 사소한 것들을 정돈하는 일이 결코 예전에 생각하던 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레빈은 자신이 가정생활에 대해 가장 정확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도 모르게 가정생활을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고 사소한 걱정거리에 끌려다녀서는 안 될 사랑의 쾌락으로만 상상하고 있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일을 해야 했고 사랑의 행복 속에서 휴식을 얻어야 했다. 그녀는 사랑을 받아야만 했다. 그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그 시적이고 아름다운 키티가 어떻게 가정생활의 첫 주가 아니라 첫날부터 테이블보에 대해, 가구에 대해, 손님용 매트레스에 대해, 쟁반에 대해, 요리사와 식사 등등에 대해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필 수 있는지 놀라웠다. 약혼 시절 그는 그녀가 외국 여행을 거절하고 시골로 가겠다고 결정할 때의 그 명확한 태도에 마치 자신은 꼭 필요한 무언가를 알고 있고 사랑 이외의 부차적인 일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다는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 그때 그는 그 일로 기분이 상했다.
그리고 이제는 사소한 일로 안달복달하고 걱정하는 그녀의 태도가 여러 번 그를 불쾌하게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기에 비록 왜 그러는지도 몰랐고 그런 걱정거리를 속으로 비웃기는 했지만 그런 모습을 도취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모스크바에서 실어온 가구들을 대체하고 자기 방과 그의 방을 새롭게 장식하고 커튼을 달고 손님들과 돌리를 위해 미리 방을 지정하고 자기의 새 한의를 위해 방을 마련하고 요리사 영감에게 식사를 지시하고 식료품 담당인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여 그녀와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며 비웃었다. 그는 요리사 영감이 그녀를 대견스럽게 바라보며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을 시키는 그녀의 분부를 들으면서 빙그레 웃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가 식료품 저장실에서 젊은 마님의 새 분부를 듣고는 생각에 잠겨 부드럽게 고개를 내젓는 모습을 보았다. 또한 그는 키티가 그에게 와서 울고 웃으며 하녀인 마샤가 자기를 아가씨라 대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 데다 그 때문에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소연할 때 그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보았다. 그것은 그에게 사랑스러워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보였다. 그는 그런 일은 없는 편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친정을 나온 이후 경험하고 있는 변화의 감정을 알지 못했다. 친정에서는 이따금 커바스를 곁들인 절인 양배추나 단과를 먹고 싶어도 어느 것 하나 손에 넣을 수 없었지만 이제 그녀는 원하는 것은 무엇든지 주문할 수 있고 단과도 산더미 같이 사들일 수 있으며 돈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그녀가 좋아하는 케이크도 마음껏 시킬 수 있었다. 지금 그녀는 돌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즐겁게 상상하고 있었다. 특히 그녀는 아이들에게 저마다 좋아하는 케이크를 주문해 줄 것이고 돌리는 그녀가 새롭게 정돈한 것들을 높이 평가해 줄 것이다. 그녀 자신은 어째서인지 무엇 때문인지 몰랐지만 집안 살림은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그녀를 끌어당겼다. 본능적으로 봄이 다가옴을 느끼고 날씨가 나빠지리라는 것을 알았던 그녀는 최대한 정성껏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었고 그와 동시에 어떻게 이것을 만들지 익히느라 부랴부랴 서둘렀다. 키티의 이런 사소한 걱정, 레빈이 처음에 품은 숭고한 행복의 이상과 너무나 대조적인 그 걱정도 그가 느낀 환멸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그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음에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사랑스러운 걱정은 새로운 매력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말다툼은 또 하나의 환멸이자 매력이었다. 레빈은 자신과 아내 사이에 다정함과 존경과 사랑 이외에 다른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은 결혼 초부터 말다툼을 벌이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고 자신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두 손을 내저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 최초의 싸움은 레빈이 새 농장에 가던 길에 지름길로 가려다 길을 잃어 30분 늦게 돌아오는 바람에 일어났다. 그는 오직 그녀와 그녀의 사랑과 자신의 행복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집이 가까워질수록 그녀에 대한 부드러운 애정은 그의 마음속에서 더욱더 뜨거워졌다. 그는 청혼을 하러 세르바츠키가를 방문했을 때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 강렬한 감정을 안고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를 맞이한 것은 지금까지 그녀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두운 표정이었다. 그가 그녀에게 키스하려 하자 그녀가 그를 밀쳤다. 왜 그래? 당신은 즐겁죠?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가시돋친 태도를 보이려 애쓰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자마자 무의미한 질투에서 비롯된 비난의 말들, 그녀가 창가에 앉아 꼼짝 않고 보낸 30분 동안 그녀를 괴롭히는 것들이 그녀에게서 쏟아져 나왔다. 그는 결혼식 후 그녀를 교회에서 데리고 나올 때 자신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그제야 비로소 분명히 이해했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가까운 존재라는 사실뿐 아니라 이제는 어디까지가 그녀이고 어디서부터가 자기인지 모르게 됐다는 걸 깨달았다. 그것은 그 순간 경험한 둘로 나뉘는 괴로움을 통해 깨달은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도 화를 냈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그녀에게 화를 낼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곧 그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 그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후 화가 나서 안갚음을 하려고 때린 사람을 찾아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자신이 무심코 자신을 친 것일 뿐 누구에게도 화를 낼 수 없고 그저 아픔을 참으며
가라앉히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느끼는 것과 비슷한 감정을 맛보았다. 그는 그 후로 그처럼 강렬하게 그것을 느낀 적은 없지만 그 첫 번째 싸움에서 오랫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자신을 정당화하고 그녀에게 그녀의 잘못을 입증해 보이고 싶은 것이 그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죄를 입증하는 것은 그녀를 더욱 자극하고 고통의 원인인 불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을 뜻했다. 다만 습관적인 감정이 그로 하여금 잘못을 자신에게서 그녀에게로 떠넘기도록 충동질했다. 또한 강력한 또 다른 감정은 불화가 커지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진정시키도록 그를 이끌었다. 그런 부당한 비난을 받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다. 그러나 자신을 정당화하느라 그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더욱더 못할 짓이었다. 반쯤 잠든 상태에서 통증을 괴로워하는 사람처럼 그는 자신에게서 아픈 부분을 도려내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냉정을 되찾은 그는 아픈 부분이 그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저 상처가 아픔을 견디도록 애써 돕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화해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내지는 않고 그에게 더 다정하게 대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랑 속에서 새로운 곱절의 행복을 맛보았다. 하지만 그 일도 그런 충돌이 되풀이되는 것을, 심지어 전혀 생각도 못한 너무나 사소한 이유로 굉장히 자주 되풀이되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했다. 충돌이 잦았던 까닭은 그들이 서로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아직 몰라서이기도 했고, 신혼 초 내내 그들 둘 다 불쾌한 기분에 빠진 경우가 많아서이기도 했다. 한 사람이 기분이 좋고 한 사람의 기분이 나쁠 때는 평화가 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둘 다 기분이 나쁠 때는 나중에 그들이 왜 싸웠는지 기억해낼 수 없을 만큼 이해하기 힘든 사소한 이유로 충돌이 벌어지곤 했다. 사실 둘 다 기분이 좋을 때는 삶의 기쁨이 훨씬 커졌다. 그러나 역시 이 신혼 시기는 그들에게 힘든 시간이었다. 이 신혼 시기 내내 그들이 유난히 생생하게 느낀 감정은 자신을 얽어맨 사슬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듯한 긴장감이었다. 대체로 신혼은, 즉 레빈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했던 결혼 후 첫 한 달은 달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두 사람의 기억 속에 그들의 생애에서 가장 괴롭고 모욕적인 시간으로 남았다. 그 후의 생활에서 그들 두 사람은 그 병적인 시간, 그들의 기분이 정상적일 때가 드물고 좀처럼 그 자신으로 있을 수 없었던 그 시절의 기형적이고 수치스러운 상황들을 기억에서 지우려고 애썼다. 결혼 생활이 석 달째 접어들고 두 사람이 모스크바에서 한 달간 머물고 돌아온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삶은 평탄해지기 시작했다. 15. 그들은 모스크바에서 막 돌아와 자신들의 고독을 기뻐하고 있었다. 레비는 서재의 책상에 앉아 글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 초에 입던 짙은 라일락색 드레스, 레빈이 특별한 기억으로 소중히 여기는 그 드레스를 다시 꺼내 입고 소파에 앉아 영국 자수를 뜨고 있었다. 그 낡은 가죽 소파는 레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서재에 한결같이 놓여 있던 것이다. 그는 그녀가 옆에 있다는 느낌에 줄곧 기뻐하며 상념에 잠기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했다. 그는 농장일도 새로운 농사의 기초를 설명하기 위한 저술 작업도 중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전의 그에게 이런 일과 생각이 삶 전체를 뒤덮은 암흑에 비해 보잘것없고 사소하게 여겨진 것처럼 지금의 그에게는 이런 것들이 행복의 밝은 빛으로 가득 찬 미래의 삶에 비하여 하찮고 사소하게 여겨졌다. 그는 자기의 일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이제는 관심의 무게중심이 다른 것으로 옮겨갔고 그 결과 자신이 사물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고 느꼈다. 예전에 그에게는 그 일이 삶으로부터의 구원이었다. 예전에 그는 그 일이 없는 자신의 삶은 너무나 우울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된 까닭은 삶이 너무 단조롭게 빛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자신의 원고를 다시 붙잡고 거기에 적힌 내용을 거듭 읽으면서 그는 만족스럽게도 그 일이 매달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새롭고도 유용했다. 그가 보기에 이전의 생각들 가운데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았다. 그러나 기억 속에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환기시켜 보자 많은 공백이 분명히 보였다. 그는 지금 러시아의 농업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이유에 대해 새로운 장을 쓰고 있었다. 그는 러시아에서 빈곤이 발생한 것이
토지 소유의 불평등한 분배와 그릇된 경향 때문만이 아니라 최근 러시아에 변칙적으로 보급된 외국 문명, 특히 도시로의 집중을 초래한 교통망과 철도, 사치풍조의 심화, 그로 인해 농업이 쇠퇴할 정도로 발전한 공업 및 신용 대출과 그 동반자인 주식 거래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한 국가에서 부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경우 이 현상들은 농업에 상당한 노동이 투입된 이후에야, 농업이 올바른 적어도 일정한 조건에 이른 이후에야 비로소 시작될 것 같았다. 그리고 한 국가의 부는 균등하게, 특히 부의 다른 싹들이 농업을 앞지르지 않는 한에서 성장해야 할 것 같았다. 또한 교통망도 농업의 일정한 상태에 따라 그에 상응해야 할 것 같았다. 그리고 러시아의 그릇된 토지 이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필요가 아닌 정치적 필요에 따라 생긴 철도는 아직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그것에서 기대되는 농업의 조성을 가져오는 대신 농업을 앞지르고 공업과 신용대출의 발전을 초래함으로써 농업을 저지할 것 같았다. 그래서 동물의 한 기관의 편향적이고 지나치게 빠른 발달이 전체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부의 전반적인 발전에 있어서 신용대출, 교통망, 공업활동의 강화, 설명했어요. 유럽에서는 시기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겠지만 러시아에서는 이런 농업의 정비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제껴둔 채 그저 러시아에 해악만 끼칠 것 같았다. 그가 글을 쓰는 동안 그녀는 남편이 젊은 차르스키 공작에게 얼마나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친절했는지 생각했다. 차르스키 공작은 그들이 떠나기 전날 밤에 너무 눈치 없이 그녀에게 아침을 해댔다. 그는 질투하고 있는 게 분명해. 그는 정말 사랑스럽고 바보 같아. 그는 나 때문에 질투하는 거야. 나에게는 그 사람들 모두 표토르 요리사와 마찬가지라는 걸 그가 안다면. 그녀는 스스로에게도 야릇하게 느껴지는 소유욕을 품고 그의 목덜미와 붉은 목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를 일에서 떼어놓는 것이 유감스럽긴 하지만 그의 얼굴을 꼭 봐야겠어. 그는 내가 자기 얼굴을 보고 있다는 걸 느끼고나 있을까? 그가 돌아봐주면 좋겠는데. 제발. 그리고 그녀는 눈빛의 효력이 커지기를 바라며 눈동자를 크게 떴다. 그래, 그들은 모든 단물을 자기 쪽으로 끌어가고 가짜 빛을 내고 있어. 그는 글쓰기를 멈추고 중얼거리다 그녀가 바라보며 웃는 것을 느끼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왜? 그는 미소 띤 얼굴로 일어서며 물었다. 돌아봤어. 그녀는 생각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그저 당신이 돌아봐 주었으면 했어. 그녀는 그를 찬찬히 바라보면서 자기가 그 일을 방해한 것 때문에 그가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알아내고 싶어 했다. 우리 둘만 있으니 정말 좋은데 나는 그래.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며 행복의 미소를 환하게 빛냈다. 나도 너무 좋아요. 이제 아무데도 가지 않겠어요. 특히 모스크바에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나요? 아니야. 어서 가서 글이나 써요.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녀는 입술을 오므리며 말했다. 나도 지금 이 작은 구멍을 오려야 되거든요. 보이죠? 그녀는 가위를 들고 구멍을 오리기 시작했다. 그러지 말고 말해봐. 무슨 생각했어? 그는 그녀 옆에 나란히 앉아 작은 가위의 동그란 움직임을 눈으로 쫓으며 말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고요? 모스크바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목덜미에 대해. 어쩌다 내게 이런 행복이 온 걸까? 부자연스러워. 너무 좋단 말이야. 그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난 오히려 좋을수록 자연스러워지던데. 그런데 당신 머리카락이 약간 꼬였어. 그는 그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돌리며 말했다. 약간 꼬였지. 바로 여기. 아니야. 우리 일이나 합시다. 하지만 일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구지마가 차가 준비됐다고 알리러 들어오자 마치 죄라도 지은 것처럼 펄쩍 뛰며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다들 도시에서 돌아왔나? 레비는 구지마에게 물었다. 지금 막 도착해 짐을 풀고 있습니다. 빨리 와요. 그녀가 서재에서 나가며 그에게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편지를 읽겠어요. 그리고 함께 피아노를 연주해요. 그는 혼자 남아 그녀가 사준 새 서류집에 공책을 넣고 새 세면기에서 손을 씻기 시작했다. 그 세면기에는 그녀와 함께 나타난 우아한 새 부속품이 달려 있었다. 레비는 자신의 생각에 싱긋 웃더니 그 생각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후회 비슷한 느낌이 그를 괴롭혔다.
지금 그의 생활에는 무언가 부끄럽고 연약하고 그가 일컫는 대로 카푸아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이 카푸아적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로마 역사가 티투스 리비우스가 쓴 로마사에 따르면 한니발의 군대는 2차 푸에니 전쟁 중에 나폴리 부근의 카푸아에서 겨울을 보낸 후 육체적 도덕적으로 유약해져 전쟁에 패하고 말았다. 1870년대의 신문과 잡지는 나폴레옹 3세의 발의에 대해 카푸아라는 용어를 자주 인용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여기서 카푸아라는 용어를 특별한 의미로 쓰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서 자신의 무기력한 이 시기를 카푸아적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카푸아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좋지 않아. 이제 곧 석 달이 돼. 하지만 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난 오늘 거의 처음으로 진지하게 일을 붙잡았지. 하지만 이게 뭐야? 겨우 시작만 하다 집어던지고 말았잖아. 평소에 하던 일마저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어. 농지만 해도 그래. 난 걸어서든 말을 타고서든 그곳에 거의 나가보지도 않았어. 그녀를 두고 가자니 불쌍하기도 하고 그녀가 지루해야 하는 게 뻔히 보이기도 하고 난 결혼 전까지 삶은 그저 그렇고 어떻게든 흘러가고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진정한 삶은 결혼 후에야 시작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머지않아 석 달이 지나 난 지금껏 이렇게 나태하고 무익하게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 아니야, 이래서는 안 돼. 일을 시작해야 돼. 물론 그녀는 잘못이 없어. 그녀를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어. 나 자신이 더 단단해져야 하고 나의 남자다운 독립심을 지켜야 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익숙해져 가고 그녀도 이런 것에 익숙해지게 돼. 물론 그녀는 잘못이 없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불만에 찬 사람이 자신의 불만에 대해 다른 누군가를, 특히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탓하지 않기란 어려운 법이다. 레빈의 머리에도 어렴풋하게나마 그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괄호 속에 그 무엇도 그녀의 탓일 수는 없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녀가 받은 너무나 피상적이고 경박한, 또 여기도 설명했습니다. 그 멍청한 차르스키. 그녀가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나도 알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피상적이고 경박한 교육 탓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다. 그래, 집에 대한 관심을 제외하면, 자신의 몸치장을 제외하면 그녀에게는 진지한 관심이 전혀 없어. 나의 일에 대해서도 농사에 대해서도 농부들에 대해서도 그녀가 상당한 재능을 보인 음악에 대해서도 독서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단 말이야.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만족하고 있어. 레비는 마음속으로 그것을 비난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닥칠 활동 시기, 즉 남편의 아내인 동시에 집안의 안주인이 되어 아이를 낳아 젖을 먹이고 키울 시기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그 무시무시한 노동에 대비하여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랑의 행복과 평안의 순간들 속에서 자책 없이 즐겁게 미래의 보금자리를 엮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16. 레빈이 2층에 올라왔을 때 그의 아내는 새 닭이 뒤에 놓인 새 은제 사모발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가 가득한 찻잔을 든 아이피아 미하일로브나를 작은 테이블 앞에 앉혀놓고 돌리의 편지를 읽고 있었다. 그들은 변함없이 종종 편지를 나누고 있었다. 보세요. 마님이 절 여기에 앉히셨어요. 제게 마님 옆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답니다.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는 키티에게 다정한 미소를 보내며 말했다. 레비는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의 말 속에서 요사이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와 키티 사이에 벌어진 드라마의 대단원을 읽었다. 새 안주인이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의 실군을 빼앗아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을 안기고도 그녀를 이기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저 당신에게 온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키티는 철자와 문법이 엉망인 편지를 건네며 말했다. 그 여자에게서 온 편지인 것 같아요. 당신 형님의. 그녀가 말했다. 사실은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친정과 돌리에게서 온 거예요. 상상해봐요. 돌리가 사르마츠키 댁의 어린이 무도회에 그리샤와 타냐를 데리고 갔대요. 타냐는 후작 부인이었고요. 하지만 레비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니콜라이 형의 정부였던 마리아 니콜라이에브나에게서 온 편지를 받아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리아 니콜라예브나가 보낸 두 번째 편지였다. 첫 번째 편지에서 마리아 니콜라예브나는 형이 아무 잘못 없는 그녀를 쫓아냈다고 썼다. 그리고 감동적이고 순박한 어조로 자신은 다시 극심한 궁핍에 시달리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부탁하거나 바라지 않으며 다만 니콜라이 드미트리 예비치가 그녀도 없이 기러기 쇠잔하여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덧붙이고는 형을 잘 살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다른 내용을 적어보냈다. 그녀는 니콜라이 드미트리 예비치를 우연히 만나 모스크바에서 다시 그와 함께 살다가 그가 근무지를 구한 현청 소재 도시로 함께 떠났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상관과 싸우고 모스크바로 되돌아오던 도중 병에 걸려 아마도 다시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듯 했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계속 당신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게다가 이젠 돈도 없어요. 읽어봐요. 돌리가 당신에게 대해 썼어요. 키티는 생글거리며 말을 꺼냈다가 남편의 얼굴 표정이 변해한 것을 눈치채고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니콜라이 형이 위독하다고 적혀있어. 내가 가봐야겠어. 키티의 얼굴이 갑자기 변했다. 후작 부인으로 분장한 타냐에 대한 생각도 돌리에 대한 생각도 모두 사라졌다. 언제 떠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내일. 그럼 나도 같이 가요. 괜찮죠? 그녀가 말했다. 키티, 그게 무슨 소리야? 그가 나무라듯 말했다. 무슨 소리냐고요? 그녀는 자신의 제의를 내키하지 않는 듯한 그의 성난 태도에 모욕을 느꼈다. 어째서 내가 가면 안 되는 거죠? 당신을 방해하지 않을게요. 난 내가 가는 건 형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야. 레빈이 말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이? 무엇 때문이냐고요? 당신과 똑같은 이유 때문이죠. 내게 이토록 중요한 순간에도 그녀는 혼자 남으면 심심하지는 않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레빈은 생각했다. 그리고 그처럼 중요한 문제에 그런 핑계를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었다. 그럴 수는 없어. 그는 음하게 말했다. 아가피아 미하일로보나는 그 문제가 싸움으로 번질 것을 눈치채고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은 후 방에서 나갔다. 키티는 그녀가 나가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남편이 마지막 말을 내뱉을 때의 말투가 특히 그녀에게 모욕을 느끼게 했다. 그가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나는요. 당신이 가면 나도 같이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난 꼭 가겠어요. 그녀는 격분하며 빠르게 말했다. 왜 안 되는데요? 왜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어디로 갈지, 어떤 길로 갈지, 어떤 호텔에 묵을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이지. 당신은 나에게 방해가 될 거야. 레비는 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당신이 견딜 수 있는 곳이라면 나도. 하지만 그곳에 당신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여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 돼. 거기에 누가 있고 뭐가 있는지 난 아무것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아는 건 내 남편의 형이 죽어가고 있고 남편이 형에게 가려 하고 나도 남편과 가겠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키티 화내지 마. 하지만 생각해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서 당신이 그것을 혼자 남고 싶지 않은 나약한 감정과 혼돈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혼자 있는 게 적절할 것 같으면 모스크바로 가. 이것 봐요. 당신은 언제나 날 추악하고 비열한 생각과 결부시켜요. 그녀는 모욕과 분노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난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전혀 나약하지 않단 말이에요. 난 괜찮아요. 난 남편이 괴로울 때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의무라고 느껴요. 그런데 당신은 일부러 날 아프게 하려 해요. 당신은 일부러 이해하려 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끔찍해. 노예처럼 되다니. 레비는 벌떡 일어나며 자신의 화를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때리고 있다고 느꼈다. 그럼 당신은 왜 결혼을 했죠? 자유롭게 살지 그랬어요. 이렇게 후회할 거라면 결혼을 왜 했느냐고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박차고 일어나 응접실로 뛰쳐나갔다. 그가 따라가 보니 그녀는 흐느끼 울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설득하여 단념하게 하기보다 단지 그녀를 달랠 수 있는 말만 찾으려 하며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떤 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몸을 숙이고 그녀의 저항하는 손을 잡았다. 그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고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고 다시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는 줄곧 침묵했다. 그러나 그가 그녀의 얼굴에 두 손으로 감싸고 키티라고 하자 그녀는 문득 정신을 차리고 잠시 울먹이다 화해했다. 두 사람은 내일 함께 떠나기로 결정했다. 레비는 아내에게
자신은 그녀가 도움이 되기 위해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리아 니콜라예브나가 형 옆에 있다는 사실이 결코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 깊이 그녀와 자기 자신에게 불만을 품은 채 길을 떠났다. 그가 그녀에게 불만을 느낀 까닭은 그녀가 필요한 경우에 스스로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관로 속에 글이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그녀의 사랑을 받는 행복을 감히 믿지 못하던 그가 이제는 그녀가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끼다니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줏대없는 자신도 불만스러웠다. 더욱이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가 형과 함께 있는 여자와 아무 상관없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끔찍한 심정으로 앞으로 부딪힐지 모를 충돌에 대해 생각했다. 그의 아내, 그의 키티가 매춘부와 한방에 있게 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그는 혐오와 공포에 질려 온몸이 떨렸다.